네,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22일간 펼쳐질 선거 레이스 동안 각 후보들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앞으로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첫 번째 유세지로 광화문 광장을 택했고,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가락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았는데요. 각 후보들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우리 모두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수많은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 사람의 공직자가, 단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장이란 것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알아보는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침체를 느꼈습니다. 이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시장을 살리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민생을 챙기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마흔의 도전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마흔의 정신으로 도전할 때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의 길, 그들의 용기를 다시 계승하는 이준석의 도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각 후보들 발언을 먼저 듣고 오셨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를 보면 오늘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한 뒤에 판교 동탄 대전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K-이니셔티브 벨트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먼저 평론가께 여쭤볼게요. 오늘 이재명 후보의 일정이랄까 그런 유세 일정을 보면 좀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광화문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광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광장에 모여서 여러 시민들이 민주화를 쟁취했던 역사가 있죠. 6월 항쟁도 그랬었던 것이고 최근에는 촛불 시위, 2017년 촛불 시위도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시민들의 어떤 힘이랄까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탄핵의 역사 이런 것들을 좀 곱씹어 보는 그런 자리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광화문 광장이 또 다른 세력에서도 많이 시위를 했던 그런 공간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좀 그런 세력도 같이 품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용산을 대통령실로 계속 쓸 생각은 없기 때문에 뭐 당분간 쓸 수는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옮기는 것이 목표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용산 시대가 아닌 다시 청와대 시대, 청와대와 가까운 광화문 이런 식으로도 한번 연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는 바로 판교라든지 대전 이쪽으로 움직였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산업, 기술 이런 쪽의 과학 이런 쪽에 이제 상징성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은 좀 역사, 민주, 정치 이런 키워드가 강하다면 곧바로 이제 경제, 산업 이런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첫날 유세를 진행을 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민생에 방점을 찍는 모습으로 해석이 되는데, 김문수 후보는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고 지금은 보수의 심장 대구로 향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준석 후보는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시작을 했고 이후에 이제 광화문으로 이동을 하는 일정이고요. 이 후보들의 일정 보면 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대선 후보들의 첫 번째 일정은 고도의 상징성이 부여가 되죠. 이른바 장소의 정치학이라고 해서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하고 또 그 장소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캠페인 전략에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송파구에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을 했고, 또 오늘은 대구 서문시장도 방문을
표현을 하죠. 이렇게 예. 시장에 초점을 둔 첫날 일정들을 잡았는데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메시지들을 보면은 경제 침체를 느꼈다. 이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또 시장을 살리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 민생을 챙기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언급들을 했습니다. 즉 시장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본인이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경제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대통령 후보이고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장소 선정인 걸로 보입니다. 덧붙이자면은 예.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상당히 또 서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한 30년 했는데도 관악구에 있는 상당히 그 낮은 가격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본인의 서민적인 면모를 시장이라고 하는 장소와 연동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선거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내란으로 나라를 무너뜨린 거대 기득권과 일전이라면서 내란 극복을 내세웠습니다. 국민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전략일까요? 네, 일단 내란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이 높았고 또 내란이냐 아니냐 이 부분 또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역시 다수 응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비율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더 높은 그런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더 본인 지지율보다도 더 높은 그 여론 분포가 있는 쟁점으로 가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최대화 전략을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하고 또 지형이 다른 부분도 있을 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탄핵에 찬성하고 그랬던 정당들이 복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이번에도 복수긴 한데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2017년 대선에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같은 어떤 경쟁 정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전선에서 최대화 전략을 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계속 내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 캠페인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좀 딱딱해진다거나 또 다른 얘기가 듣고 싶은 유권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통합 그리고 경제 이런 쪽으로 앞으로 좀 나아가지 않을까. 이 전체적으로 크게는 내란 극복이라고 하는 걸 던져놓고 통합하고 경제 이렇게 해서 좀 삼박자를 맞춰서 가는 그런 선거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내란 극복과 통합을 내세운 전략 어떻게 좀 유효할 거라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를 여기까지 키워온 요인의 8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즉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적대적 의존 관계에 있어서의 큰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그 적대적 의존 관계를 통해서 당내 권력과 지위도 강화할 수 있었고 이른바 비명 행사를 하면서도 그 힘의 원동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적대적 의존 관계에서 나온 것이고 정점에 이르렀던 것이 바로 계엄과 계엄으로 인한 조기 대선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다시피 했죠. 파면이 된 전직 대통령이고 이제는 현실적인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어려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적대적 의존관계 한 축이 무너지면은 사실 본인의 존재 가치도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윤 전 대통령을 무대에 소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종식과 같은 언어를 계속 구사하는 것이고 마치 어떤 끝나지 않은 과제가 있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나아가서 중도층도 그런 것을 통해서 소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전원 메시지를 반복할수록 중도가 듣고자 하는 미래를 향한 비전은 가려진다는 것이죠. 본인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대선을 보다 더 풍부하고 그리고 수준 높은 경쟁이 되도록 만드는 길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 저희가 현장 발언도 보여드렸지만 김문수 후보 자신이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탄핵 이후에 구도상으로는 조금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경제, 민생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어떤 유권자들에게 좀 호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김문수 후보로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된 메시지를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냐, 그리고 뭐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 이런 상당히 격한 표현까지 구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도된 레토릭으로 보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유권자들이 연상할 만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내란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 똑같은 프레임에서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새로운 전장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도 거기에서 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재명 후보의 위험한 경제관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즉 빚을 내서 돈을 뿌리거나 지역
지역 화폐를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을 근본적으로 잘 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소금물을 나눠주는 것이고 또 왼쪽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오른쪽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을 빼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공략을 하면서 결국에는 국민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어야지 진정한 진보인데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은 가짜 진보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통박할 수 있다면은 국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지점이 또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대치되는 지점에서 좀 경쟁을 해야 된다. 경제 정책을 둘러싼 공약 경쟁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김문수 후보가 좀 앞으로 그런 전선을 좀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가지려면 이미지가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과거에 경기도지사를 8년 하면서 경제적 업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 그것도 도지사 끝난 게 10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의 행보가 더 중요합니다. 앞에 했던 것보다 뒤에 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기억에 많이 남기 마련인데 근데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이념투사적인 그런 행보들을 해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까? 지금 또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주로 이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거를 짧은 그 선거 기간 내에 이미지를 축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정도의 주자가 나왔다면 본인들의 어떤 직업적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부각이 돼서 그나마 경제적인 대통령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워낙 이념투사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멀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짜 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짜 진보라고 하는 걸 밝혀내려면 본인이 진짜 진보의 어떤 소양이랄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민중당 그리고 그 전에 노동운동할 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90년대 초반에 이 행보를 끝을 내셨기 때문에 가짜 진보라는 걸 밝혀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정말로 가짜 진보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려면 본인이 내세웠었던 아직까지 진심인지 확실하게 좀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확대 이런 것들을 노동부 장관 시절이나 또 최근에도 대선 토론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좀 의아한 건데 이제 어떤 경제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서민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시장을 방문했단 말이죠. 근데 아침 식사를 왜 하필 순댓국집에서 하셨을까? 김문순대가 생각나는 것인데 예. 이것은 의도적인 자기 희화화인 건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후보 교체 사태를 겪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내용을 치유하고 또 선거 레이스에 나설지 관심이었는데요. 김 후보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후임으로 당내 최연소 의원인 김용태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탄핵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먼저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고 반성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매우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젊은 리더십으로 놀랄 정도로 빠르게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이 90년대생으로 당내 최연소 초선 의원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으로 이 김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한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당내 쿠데타라고까지 불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었는데 다행히 위대한 당원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후에 올바르게 이 일이 처리되려면은 사실은 지도부가 전원이 사퇴하는 것이 옳겠지만 지금 대선이 이미 시작됐으니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그러면은 이 비대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원 중에 누군가가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면 김용태 비대위원밖에 비대위원장을 맡을 사람이 없긴 하죠. 왜냐하면은 지난 12월 4일 새벽 1시에 있었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한 사람이 유일하게 김용태 비대위원입니다. 이 비대위 중에서요. 그리고 후보 교체에 관한 결의도 김용태 비대위원이 유일하게 반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고 그렇다고 지금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을 맡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1990년생 35세의 소장파 의원이라고 하는 참신남 그리고 더 나아가자면 과거에 이제 천하용인으로 함께 불리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도 일정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 등이 앞으로의 대선 행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복합적으로
인선하게 된 배경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같은 질문으로 어떤 배경으로 좀 지정했다 보십니까? 일단 뭐 젊은 이미지를 많이 본 것 같고, 그리고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후보 교체 사태에서 명확하게 반대의 뜻을 일관되게 밝혔다라는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고맙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김용태 위원장은 기존의 국민의힘 정치인들보다 훨씬 신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 점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사실 최근에 그 신선함이 좀 사그라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비상계엄 사태 때 그때 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역시 김용태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다른 의원들이 당내 핍박을 무릅쓰고 본인 의견을 밝히고 할 때, 이럴 때 이제 김용태 의원은 좀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뒤에 빠져 있었고 탄핵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예.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을 제대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야당보다 더 앞장서 가지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내란 사태, 그리고 탄핵 문제 이런 것들에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을 오히려 보였다면, 그들이 만약에 국민의힘을 주도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대선이 팽팽하게 갔을 수도 있는 그나마의 개연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극소수였고 김용태 의원도 거기에 꼈는지 아닌지 불명확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그동안의 신선함은 사그라든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김용태 위원장이 앞으로 굉장히 개혁적인 행보를 한다고 해도 사실 선거는 후보 중심으로 치르는 거고, 그리고 원래 당이 갖고 있었던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과연 김용태 위원장이 앞으로 분발한다고 해도 국민의힘한테 씌워져 있는 낡은 이미지를 벗겨내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크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에서 단일화를 둘러싼 논의가 굉장하게 많이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있었는데, 당사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선대위에는 사실상 불참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요, 한덕수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해서 득표에는 별반 도움이 안 될 걸로 봅니다. 왜냐면은요, 그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서류를 내라고 한다고 해서 그때 덥석 입당을 하고 서류를 낸다고 하면요, 그런 분은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그 본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 소신, 철학 이런 것을 시험받는 순간에 덥석 서류를 내고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서 본인의 정치적 정당성은 상당 부분 훼손이 된 것입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로서는 함께 경쟁했던 후보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정말로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전면에 나선다면은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나아가서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큰 물음표가 쳐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했다고 하니 이 부분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더 이상 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선대위 불참에 대해서는 좀 어떤 여파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네. 일단 본인이 앙금이 남아서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단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 후보가 빛나게 해주려면 좀 빠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이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동의를 하는 게, 한덕수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으로 나서서 굉장히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도 많은 국민들이 성토를 했습니다. 정치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새치기, 갑질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일어났고, 그것을 당원들도 국민의힘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한덕수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김 후보가 사실 포용적으로 일단 선대위원장 제의를 하긴 했지만 진짜로 그렇게 같이 다니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같이 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한 전 총리가 비겁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이 후보가 되지 못했다면 깨끗이 사퇴를 하고 정치에서 은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김문수 후보도 사실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당 지도부한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면서 동정표를 얻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그냥 김문수 후보가 일단 선거를 하는 게 맞고, 오히려 김 후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본인을 떠받쳐줬었던 특히 탄핵 찬성 측 출신들,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또 한동훈 후보 이런 또 지원 사격이 있었기 때문에 간신히 당원 투표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탄핵 찬성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서 정말 그 탄핵의 수렁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더 해야 될 것이다. 한덕수 전 총리보다
한동훈, 안철수가 더 중요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새 후보의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공통분모는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다 달랐거든요. 어떤 공약이 좀 눈에 띄던가요? 사실 우리나라 대선에서요, 이 10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선관위에 제출을 하긴 합니다만은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실행 방안 이런 것들까지 아주 정밀하게 비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후보들이 각각의 항목마다 슬로건 수준으로 내놓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적확한 비교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10대 공약에서 세종 행정수도를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수도는 2004년에 헌재가 관습원법 위반으로 위헌 결정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 들어와서 이 개헌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을 극구 피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건지 이 정확한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행정수도에 관해서도 진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10대 공약 7번째 보면은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노란봉투법이거든요. 노란봉투법이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는 겁니다. 즉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쉽게 하게 하는 것이 이 노동조합법 개정이고 노란봉투법인데 이것을 그 이름조차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민주당 스스로가 보기에도 정당성이 매우 부족한 겁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기업과 노조, 기업과 근로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와 근로자 간의 문제입니다. 대기업 노조가 파업이 쉬워지면 그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는 반드시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중소기업으로 전가되고 결국에는 중소기업, 소기업 노동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제 구조를 생각하면 이런 것을 10대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가 선택이 됐을 때 과연 국민 개개인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국민들께서 좀 관심 가질 만한 공약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근데 방금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한 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노조법 2조 3조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대기업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청 노조를 위한 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이제 하청 노조가 그동안에 뭔가 처우를 개선 받으려고 해도 그 하청 사장 입장에서는 원청한테 받는 돈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냐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그런 명시된 그런 법안을 또 담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 인상만을 위한 그런 투쟁이 아니라 해고된 옛 동료라든지 이쪽을 위한 그 투쟁이라든지 쟁의 또 교섭 이런 것도 가능케 하는 법이거든요. 오히려 하청 노동자에게 더 열려 있는 법이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실 유감스러운 것은 차별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특히 사회경제 분야에서 특히 크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차별성이 작아지게 되면 국민들이 소외받는 국민들이 더 크게 되는데 좀 비슷비슷한 공약들이 눈에 띄고 AI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기술에 대한 낭만이라든지 또 탈규제에 대한 어떤 환상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AI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막대한 독점 자본에 의해서 마치 그 신봉건 시대로 가는 듯한 그런 권력의 집중 그리고 개인정보의 문제라든지 또 사실 이런 AI들이 이제 양산해내는 데이터 센터의 열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 위기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규제라든지 환경적 관점 이런 것들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너무 기술 만능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비교적 그나마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제 기후 에너지 쪽은 조금 더 강조를 해놨는데 근데 여기서 또 유감스러운 부분은 새 후보다 감세 공약을 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후 에너지라든지 복지라든지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는 국가 채무로 소화를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OECD의 선진국 국가들에 비하면 조세 부담률이 다소 낮은 편인데 이걸 책임지고 증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 이 문제를 대선 주자들이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 후보의 공약, 공통분모 경제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역시 뭐 공약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한 부분들도 있고 또 공약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에 중요한 사항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